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온 가족이 모여 제사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7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달려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줌마, 빨리 도망가세요. 이 삼계탕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시끄럽던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전부 저에게로 향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방금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만 따로 떠주신 영양 가득한 토종닭 삼계탕 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한 공포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미나, 올해 25입니다.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부족함 없이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에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막 성장가도를 달리는 건설회사의 젊은 대표였고 훤칠한 키에 세련된 외모,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2년간의 연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단 한 번도 상처받거나 서운함을 느끼게 한 적이 없었고 고아로 자라며 느꼈던 모든 감정적 결핍을 채워주었습니다. 그가 청혼하던 날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제 삶에도 평온한 안식처, 진정한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당부하셨습니다. 아가, 시댁이 부잣집이니 시집가면 인내할 줄도 알고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현명한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해.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준호가 미리 사둔 서울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꿀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100km쯤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본가에 살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 반년이 지나도록 저는 시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칠 때마다 준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골집은 낡고 길도 험해서 당신이 고생해 나중에 정말 특별한 날 친척들 다 모일 때 한 번에 인사시키고 싶어. 그리고 마침내 그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바로 준호의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이신 김 여사님께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딘가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새아가 데리고 할아버지 제사에 내려오너라. 온 집안 친척들이 다 모일 테니 정식으로 인사시킬 좋은 기회다. 빠지면 안 된다. 그 목소리에 저는 긴장되면서도 조금 두려웠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선물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차를 몰아 시골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한적해졌고 높던 빌딩들은 사라지고 푸른 논과 오래된 붉은 기와지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흙길 끝에 홀로 뚝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고풍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음침하고 고립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시아버님인 박 사장님은 과묵하고 늘 심각한 표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눈인사만 한 번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주버님인 준석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봐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 김 여사님만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아가 왔구나.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쉬렴.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외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집은 아주 넓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구조의 굵은 대들보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집안의 가구들은 모두 값비싼 곡가구들이라 부유함이 느껴졌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아주 성대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친척들만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옆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썼지만 낯선 눈빛들이 끊임없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보듯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상석에 앉은 김 여사님은 제게 커다란 닭다리를 하나 집어주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둘째, 준호 아내 되는 미나입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서 아직 시골은 많이 낯설 테니 고모님, 숙모님들께서 많이들 가르쳐 주세요. 말은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돌아서서 토종닭을 푹 고아낸 삼계탕 한 그릇을 가득 떠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리렴. 집에서 키운 달게 밭에서 캔 귀한 약재들을 넣어 푹 고아낸 거야. 넣어주려고 특별히 따로 끓였단다. 저는 감동해서 막 그릇을 들고 감사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얼굴이 흑투성이인 작은 여자아이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제게로 곧장 달려와 크고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애타게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옷소매를 꽉 붙잡고 작지만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 빨리 도망가세요. 이 삼계탕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시끄럽던 집안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젓가락 하나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모든 시선이 저와 아이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삼계탕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뽀얀 국물, 노란 토종닭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보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아이의 경고는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고 눈앞의 삼계탕은 순식간에 맹독이 든 사약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서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거야. 누가 너더러 들어와서 함부로 짓거리라고 시켰어? 그날의 이 사건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김 여사님의 고함 소리가 팽팽한 공기를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날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제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가 아줌마한테 꼭 말해주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엌 쪽에서 웬 여자가 얼굴이 새하얘진 채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나리의 엄마인 영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딸을 등 뒤로 숨기더니 김 여사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함부로 떠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맨바닥에 계속해서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영희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감히 우리 집 제사상에 뛰어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게 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이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아닙니다. 사모님, 죽어도 그런 뜻은 없습니다. 영희 씨는 그저 울면서 빌기만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의 섬뜩한 경고가, 다른 한쪽에서는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분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인 준호를 쳐다보자 그 역시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애가 그냥 장난친 거겠죠. 손님들도 많이 계신데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는 말하면서 제 앞에 삼계탕 그릇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사 분위기는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고 떠들지 않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들이 끊임없이 저를 훑었습니다. 영희 씨와 운명의 삼계탕. 영희 씨는 한참을 빌고 나서야 나리를 황급히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김 여사님은 헛기침을 하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보며 화낼 때보다 더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아가 방금 그 정신 나간 것들 때문에 놀랐지? 신경 쓰지 말거라. 아마 누가 시켜서 괜히 분탕질한 걸 개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이 삼계탕, 내가 몇 시간을 푹 고아낸 거란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삼계탕 그릇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쳐다봤습니다. 인삼과 대추의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머릿속에서는 나리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먹지 않으면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사람들의 의심을 더 키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 준호가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왜 그래, 미나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잖아. 그냥 애들 장난인데 뭘 그렇게 무서워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제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내가 먹여줄게. 우리 아내가 많이 먹어야 나한테 튼튼한 아들도 낳아주지. 그의 달콤한 말이 이 순간만큼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어깨에 놓인 그의 손이 왜 이리도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했고 숟가락이 제 이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마치 사례가 들린 것처럼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마 장거리 운전 때문에 피곤한가 봐요. 방에 올라가서 잠시 쉬어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변명을 쥐어짰습니다. 김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여러 친척들 앞에서 저를 더 곤란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올라가 쉬어라. 그릇은 거기 놔둬. 나중에 식으면 다시 데워주마. 저는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듯 2층에 마련된 우리 부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등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영희 씨가 나리의 손을 잡고 흙길을 따라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이 온갖 의문으로 복잡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모녀는 시댁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그리고 저 삼계탕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위한 방은 넓고 깨끗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옆에서 곤히 잠든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온통 낮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리의 울음소리, 김 여사님의 분노에 찬 눈빛,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무표정한 얼굴,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악몽 같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정 무렵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 누군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걷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저는 그것이 김 여사님과 박 사장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애 먹었소? 아니, 피곤하다며 방으로 올라갔어. 준호 말이 겁을 많이 먹은 것 같다고 하더군. 제기랄, 그 계집애는 어디서 튀어나와서 일을 망친 거야? 당장 처리할 방법을 찾아봐. 큰일을 그르치게 둘 순 없어. 진정하시오.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거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 이번에는 설이 때처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더 확실하게 해야 해. 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이름. 하지만 그들의 말투로 보아 절대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관련된, 그리고 불과 사흘 뒤에 일어날 계획.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리의 경고는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덫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나를 노리는 걸까?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계획, 정해진 날, 그리고 설이라는 낯선 이름,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잠든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 남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에 침묵하는 걸까? 그도 이 계획의 일부일까?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꼭두각시일 뿐일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일찍 일어나 제사가 끝난 집안 정리를 도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았지만 제가 여전히 고분고분하게 행동하자 이내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어제 많이 놀랐지?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말 거라. 오늘 점심때 나랑 같이 읍내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바람도 쐬고 오자꾸나. 저는 그 갑작스러운 제안에 움찔했지만 이 갑갑한 집을 벗어나 무언가 알아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제의 삼계탕은 보이지 않았고 평범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김에 흰쌀 밥 몇 숟갈만 간신히 먹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만든 음식에는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데려다 줄까?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갈이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눈 속의 공포와 의심을 그가 읽어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와 김 여사님이 시장에 갈 준비를 할 때 준호는 현장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인 준석 씨도 아침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넓은 집에는 저와 김 여사님, 그리고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신 박 사장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된 상황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시어머니 단둘만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골길을 걸으며 김 여사님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다정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이런저런 이야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집에 시집 오니 힘들지는 않니? 준호는 너한테 잘해주고?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180도 바뀐 태도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제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바로 장을 보지 않고 낡은 대나무 숲 뒤에 숨겨진 작은 사당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와서 비는 아주 영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짙은 향냄새가 코를 찔러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향을 하나 피우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절을 하더니 제게 돌아와 노란색으로 된 곱게 접힌 부적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베개 속에 넣고 자거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도 잘 오게 하고 나쁜 기운도 막아줄 게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받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저를 소름돋게 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것을 주는 걸까요? 제가 귀신의 시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우연히 작지만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손목에는 아주 아름다운 비취 팔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팔찌 안쪽에 이상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점이 찍힌 소용돌이 모양. 그 기호는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린의 모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제게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아마 더위를 먹었나 봐요. 어머님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는 근처 보건소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들어갈게요. 김 여사님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제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는 별말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 영희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단층 집으로 시댁의 부유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녀가 저를 만나줄지 아닐지 몰라 가슴을 졸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나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본 아이는 깜짝 놀라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불렀습니다. 나리야, 아줌마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리는 망설이며 저를 보더니 안으로 뛰어들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영희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엔 왜 오셨어요? 드릴 말씀 없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제가 급히 발을 넣어 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영희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시댁 식구들이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계획과 설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설이라는 이름을 듣자 영희 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누가 들을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 손을 집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이 씨 이야기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 순간 끔찍한 비밀의 장막이 곧 거칠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희 씨는 저를 어둡고 눅눅한 작은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건 후에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설희 씨 일을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말해줬나요? 저는 복도에서 엿들었던 속삭임, 설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들이 언급했던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영희 씨는 낡은 나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말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공포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들이 또다시 일을 저지르려는 거군요. 아가씨, 정말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곳은 집이 아니에요. 사람 잡는 귀신 소굴이라고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차갑게 식은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제발 알려주세요. 설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영희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희 씨는 준호 씨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아가씨처럼 서울에서 온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죠. 그 집에 시집 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사고였다고들 했어요.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 빨래를 하다가 뒤뜰에 있는 우물에 발을 헛디뎌 빠졌다고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설희 씨는 수영을 아주 잘했고 그 집 우물은 난간도 높은데 그렇게 어이없게 빠졌을 리가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사고라니 마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설희 씨의 장례식은 아주 서둘러서 치러졌어요. 영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설희 씨네 가족들도 갑자기 이 동네를 떠났죠.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그렇게 조용히 묻혔어요. 하지만 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설희 씨가 죽기 전날 밤 김 여사님이랑 아주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그때 제 남편이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물에서 설희 씨 시신을 건져 올릴 때 목에 이상한 멍자국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못했죠. 이 동네에서 박 사장님 댁은 워낙 힘이 세서 아무도 그들을 거스르려 하지 않거든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목에 난 멍자국. 그것은 우물에 빠진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나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줌마한테 꼭 말해주라고 했어요. 영희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직접 말하지 못하고 순진한 딸을 통해 제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럼 나리는 왜 저한테 그 삼계탕을 먹지 말라고 한 건가요? 제가 묻자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희 씨가 죽은 날도 집안 제삿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김 여사님이 설희 씨한테만 특별히 삼계탕을 끓여줬다고 해요. 어제랑 모든 상황이 똑같았어요. 저는 역사가 반복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또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딸아이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모녀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사람을 죽여서 얻는 게 대체 뭐죠?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네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박 사장님 댁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해요. 그 집안의 부와 번영을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정해진 날에 젊은 며느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그런 끔찍한 소문이요.
그 소문은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해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재물. 그 두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풍습이 존재하다니. 준호의 사랑, 화려했던 결혼식, 모든 것이 새로운 재물을 찾기 위해 꾸며진 연극이었고 제가 바로 다음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 사당에서 주었던 부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쁜 기운도 막아줄 게다. 그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억눌러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주술이었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의 팔찌에 있던 이상한 기호도 생각났습니다. 소용돌이 모양.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고대 주술 상징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팔찌에 있던 기호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대 인신, 공양 의식에 사용되던 상징. 소용돌이는 윤회를, 중앙의 점은 재물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광신도적이고 잔인한 살인마 가족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당장 도망쳐야 해요. 영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풀어 아가씨를 찾을 거예요. 그들의 죄를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구석으로 가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천으로 감싼 수첩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이건 서리 씨의 일기장이에요. 서리 씨가 죽은 후에 제가 그 방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걸 발견했어요. 아마 아가씨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생명을 손에 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마지막 고발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서리 씨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리 씨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가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네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이 착한 모녀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희 씨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한 뒤 황급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읽을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저는 시댁으로 돌아갈 수도 외할머니 댁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들이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올 장소일 테니까요. 저는 시외버스를 타고 마을에서 아주 멀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을 하나 잡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리 씨의 글씨는 아주 아름답고 여성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어둡고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몇 장은 갓 결혼한 새색 씨의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처럼 그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말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그녀의 문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월 며칠, 오늘 준호 씨가 또 이유 없이 화를 냈다. 내가 아끼던 화병을 깨뜨렸다. 단지 내가 실수로 식탁에 물을 조금 쏟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그의 눈빛은 너무나 무서웠다.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말리기는커녕 계집애가 조심성 없으면 집안에 화를 부르는 법이라며 거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몇 월 며칠, 요즘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다. 매달 보름이 되면 시댁 식구들은 뒤채에 있는 사당에 모인다. 그 사당 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궁금해서 준호 씨에게 물었더니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 여자는 관여하는 게 아니라며 화를 냈다. 하지만 밤마다 그곳에서 나지막이 주문을 외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름 끼치고 무서운 소리다.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들을 넘겼습니다. 서리 씨의 글씨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쓴 것처럼요. 몇 월 며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모든 것을 적어둬야겠다. 어젯밤 나는 몰래 사당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 안의 광경에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곳은 평범한 사당이 아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부처도 신선도 아닌 기괴한 형상의 목상이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피가 담긴 그릇들과 붉은 부적들이 널려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준호 씨,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그들은 그 목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소름 끼쳤다. 그녀는 내 이름을 언급했다. 내가 선택된 제물이며 나의 희생이 이 가문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며느리로 맞이한 게 아니었다. 나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데려온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일기장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은 백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리 씨를 위해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그녀의 전철을 밟을 뻔했던 제 자신의 순진함을 위해 울었습니다. 이제야 시어머니가 왜 서리 때처럼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서리 씨는 진실을 알아채고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막음을 위해 그녀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상대로 영양 가득한 삼계탕부터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적까지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독과 절망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일기장 한 권과 황당한 소문만으로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내가 망상에 빠져 시댁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박 사장님, 댁은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죄를 밝히려면 일기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리 씨가 언급했던 비밀스러운 사당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곳에 잠입해서 돌재단, 기괴한 목상, 그리고 소름 끼치는 재물들의 사진을 찍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돌아간단 말인가? 지금쯤 그들은 사방으로 나를 찾고 있을 텐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영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 씨, 지금 어디예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풀어서 사방으로 찾고 있어요. 남편이랑 다퉈서 집 나갔다고 소문내고요. 절대 마을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기장의 내용과 사당에 잠입할 제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정 그렇게 결심했다면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그 집 정문을 통하지 않고 뒤뜰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아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우는 시간도 알고 있고요. 그녀는 이틀 뒤가 박 사장님의 생신이라고 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온 가족이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보통 밤늦게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큰 도박이었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희 씨와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희생자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먼저 공격에 나설 것입니다. 기다리는 이틀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관방을 나가지 않고 4개의 벽에 갇혀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서리 씨의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분노와 결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는 실패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서리 씨의 영혼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작전을 실행하기 전날 밤 저와 영희 씨는 소도시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미나 씨. 이번에 만약 들키면 끔찍한 결과가 따를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겐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영희 씨. 만약 그들의 죄를 밝히지 못하면 평생을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차라리 한번 부딪혀 보겠어요. 제 결심을 본 영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정원의 약도와 사당의 위치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빽빽한 대나무 숲 뒤에 숨겨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작은 오솔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담을 넘는 방법, 박 사장님이 놓아둔 쥐덫을 피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제게 낡은 휴대폰과 대포 유심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걸로 저하고만 연락해요. 일이 끝나면 바로 버리고요. 제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을게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알려줄게요. 저는 감동해서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녀 같은 동맹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버스를 타고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큰 나무 뒤에 숨어 멀리서 시댁을 관찰했습니다. 오후 5시쯤 영희 씨의 말대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여사님, 박 사장님, 준호와 준석 씨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차례로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멀어졌을 것을 확신하기 위해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할 때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영희 씨가 알려준 오솔길을 따라 빽빽한 대나무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말은 입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저는 뒤뜰 담벼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담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두꺼운 천을 위에 덮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담을 넘었습니다. 담 안의 정원은 음침하고 소름 끼치게 고요했습니다. 빽빽한 나무들이 빛을 거의 다 가려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당은 정원의 가장 후미진 구석, 본체와 완전히 분리된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돌로 지어졌고 기와 지붕은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사당문은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졌고 커다란 노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 영화에서처럼 철사로 자물쇠를 따보려 했지만 너무나 튼튼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서리 씨의 일기장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당문은 항상 잠겨 있지만
비상 열쇠가 옆에 있는 작은 돌탑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황급히 돌탑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리 씨의 말대로 작은 돌 밑에서 녹슨 노쇠,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자 차갑고 눅눅한 공기와 희미한 피비린내가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길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검고 차가운 돌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부처나 신의 형상이 아닌 조악하게 깎아 만든 흉측한 얼굴에 눈을 부릅뜬 목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상 주위에는 향이 가득 꽂힌 향로들, 시든 과일 접시들, 그리고 안쪽에 갈색으로 말라붙은 핏자국이 남은 작은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돌 제단 뒤편 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5개의 작은 영정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5명의 여자 사진. 첫 번째는 바로 서리 씨였습니다. 나머지 4명은 누군지 몰랐지만 저는 그들이 서리 씨 이전에 억울하게 죽어간 며느리, 재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영정 사진 아래에는 이름과 사망일이 새겨진 작은 나무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영정 사진 하나하나, 위패 하나하나, 그리고 돌 제단과 기괴한 목상까지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제가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영희 씨였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다급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미나 씨, 도망쳐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방금 그 사람들 차가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걸 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밤늦게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사당을 뛰쳐나와 문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저는 담벼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빽빽한 정원을 미친 듯이 가로질렀습니다. 가시덤불이 팔다리를 핥히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이제 아주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무십 사이를 뚫고 정원 한쪽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다시 철조망담을 넘는 것은 너무 느려서 분명히 들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담벼락 바로 아래 무성하게 자란 잡초 덤불이 눈에 띄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 속으로 몸을 던져 땅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고 핏줄 속에서 피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가 대문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그들 가족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야? 연극도 다 못 봤는데. 아주버님인 준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여사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자꾸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일찍 와서 쉬는 게 낫겠다. 불길한 느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사악한 여자의 직감이 그렇게 예리하단 말인가? 저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덤불 속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등이 축축해졌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들 때까지. 그때가 되어야 탈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기와 벌레들이 윙윙거리는 것을 느끼며 누워 있었지만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뒤뜰의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새하얀 불빛이 사방을 비추었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박 사장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가서 쥐덫 좀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요즘 쥐새끼들이 너무 설쳐대서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들키는구나.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그의 발소리가 제가 숨은 덤불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가 쥐들을 저주하며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로 그 생사의 순간 본체 쪽에서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언가 유리로 된 것이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김 여사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사당 창문, 누가 창문을 깼어. 박 사장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돌려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제게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담벼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철 조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담을 넘었고 날카로운 가시의 옷과 살이 찢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두운 흙길 위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감히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멈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영희 씨였습니다. 탈출했어요. 제가 방금 사당 창문에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 시선을 돌렸어요. 어서 빨리 도망쳐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재치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리던 중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를 만져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외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진주, 귀걸이 한쪽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명히 덤불 속에 숨어 있을 때 떨어뜨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귀걸이는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끼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오늘 밤의 침입자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빌렸던 소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야 버스를 타고 완전히 낯선 다른 도시로 향했습니다. 작은 모텔을 찾아 가명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다음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사당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차갑고 소름 끼치는 증거들, 오직 이것들만이 저를 구하고 악인들을 빗속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인맥이 너무 넓었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덮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SNS에 올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들이 제 흔적을 추적해 제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먼저 손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쥐고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신 민준 삼촌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연락이 뜸했지만 삼촌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삼촌만이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첩에서 삼촌의 옛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삼촌이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믿어줄까? 그가 박 사장님 댁 같은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울 용기가 있을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인생, 그리고 서리 씨와 다른 희생자들의 운명이 모두 이 전화 한 통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익숙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네, 민준 삼촌이세요? 저, 미나예요. 아빠 딸. 미나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이내 삼촌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나, 너였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시집 갔다면서 삼촌한테 연락도 한 번 없고 삼촌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삼촌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 처음 갔던 날부터 나리의 경고, 서리 씨의 일기장, 그리고 어젯밤 사당에 잠입했던 위험천만한 순간까지 민준 삼촌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있던 처음의 반가움은 점차 심각함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삼촌은 짧지만 힘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당장 위치 보내. 삼촌이 거기로 갈게. 절대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삼촌은 제가 묵고 있는 모텔로 와주셨습니다. 삼촌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혼자 오셨습니다. 초췌하고 헬쑥한 제 모습을 보고 삼촌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촌은 자리에 앉아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볼수록 삼촌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 연쇄살인이야. 삼촌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걱정하지 마라. 삼촌이 이 일을 절대 묻히게 두지 않을 거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저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게. 너는 정말 용감했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나머지는 모두 삼촌에게 맡겨라. 민준 삼촌의 등장과 약속은 제 암담했던 인생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끔찍한 공포 속에서 처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삼촌은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 박 사장네는 힘이 있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그물을 만든 다음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한다. 삼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연락해 사당에서 찍은 피자국 사진 분석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또 민속학 전문가에게 그들이 행하는 인신, 공양의식의 상징과 유래에 대한 연구를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안전하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영희 씨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도망친 밤 박 사장네가 미쳐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 귀걸이를 발견하고 침입자가 저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방으로 저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어떤 무당과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재물인 제가 도망쳐서 의식이 깨졌기 때문에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무당은 재앙을 막으려면 다음 달 보름이 되기 전에 저를 찾아와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보름까지는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민준 삼촌은 우리가 시간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삼촌은 서리 씨와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무엇보다 중요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기장과 위패에 적힌 얼마 안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삼촌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박 사장네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돈으로 매수되어 영원히 침묵한 채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 삼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민준 삼촌의 철저한 보호 아래 지냈습니다. 삼촌은 저를 24시간 경비원이 지키는 안전가옥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 수도 영희 씨와 삼촌 외에는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갇혀 지내는 생활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저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삼촌이 첫 번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분석 전문가가 사당의 핏자국이 사람의 피이며 박 사장네 가족 구성원과 일치하지 않는 최소 3종류의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해당했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민속학 전문가는 그들이 행한 의식이 오래전에 금지된 고대의 사악한 주술이며 재물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죽음과 광기만을 퍼뜨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은 그들의 범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삼촌은 아주 큰 희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삼촌이 나머지 4명의 희생자 중 한 명인 선영이라는 아가씨의 가족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현재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사장네의 위협을 피해 집을 팔고 이름까지 바꾸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삼촌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삼촌이 제 이야기와 일기장에 대해 들려주자 마침내 증언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딸의 정의를 되찾아줄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강렬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연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사장네의 범죄 제국이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리 씨 이전에 희생된 선영 씨의 가족과의 만남은 산빛 아래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영 씨의 부모님, 백발이 성성한 두 분은 고된 삶의 흔적이 얼굴에 가득한 채 우리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푹 꺼진 두 눈에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민준 삼촌의 설명을 묵묵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떨리는 손으로 사당에서 찍은 사진들, 특히 선영 씨의 위패 사진을 꺼내 보여드리자 선영 씨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절한 울음소리는 고요한 공간을 찢는 듯 했습니다. 내 딸, 내 딸아, 그럼 그놈들이 정말 내를 죽인 것이었구나. 우리는 여태 내가 그냥 집 나간 줄로만 알았는데. 선영 씨의 아버지는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거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팔뚝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는 올분을 삼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선영이도 기쁜 마음으로 박 사장네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친정에 전화를 할 때마다 집에 오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했지만 번번이 시어머니가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 한 장만 남겨두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놈들의 말을 믿었단 말이요. 우리가 딸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자책까지 했소. 그 모든 게 살인을 덮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그들은 선영이가 실종된 후 박 사장네가 위로금이라며 큰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크게 만들면 남은 자식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었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이를 악물고 돈을 받고 집을 팔아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의 삶은 죄책감과 가난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박 사장 내에 잔인하고 치밀한 수법을 폭로하는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민준 삼촌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 선영 씨의 아버지는 삼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겠소. 이제 두렵지 않소. 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소. 선영 씨 가족의 용기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민준 삼촌은 이제 첫 번째 공격을 개시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지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영 씨 가족의 증언, 사진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그리고 제 이야기를 포함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본청과 그가 신뢰하는 몇몇 중앙 언론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삼촌은 말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삼촌의 예상대로 불과 며칠 후 첫 번째 탐사보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유한 종갓집 며느리들의 연쇄 죽음,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사고인가, 야만적인 인신공양인가? 기사는 박 사장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묘사된 내용은 누가 봐도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즉시 들끓었습니다.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거대한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의심스러운 사고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고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박 사장네의 신상은 금세 밝혀졌습니다. 박 사장네는 순식간에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대문 앞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영희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집,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나 씨. 김 여사님은 쓰러졌다 깨어났다를 반복하고 박 사장님은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는데요. 준호랑 준석 씨는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돈으로 막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요. 그 꼴이 아주 꼴사나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악인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에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그들이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 삼촌은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네가 벌집을 쑤셨더군.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만둬. 너 같은 기자, 나불행이 목숨값은 아주 싸구려니까. 민준 삼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내 목숨은 싸구려일지 몰라도 정의는 값을 매길 수 없지. 두고 보라고. 그날 밤 삼촌이 퇴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한 대가 고의로 삼촌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삼촌은 팔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이 일로 저는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잠시 멈추는 게 어떨까요? 저 사람들이 너무 미쳐 날뛰고 있어요. 하지만 민준 삼촌은 손을 저으며 여전히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이럴수록 더 밀어붙여야 해. 저놈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바로 그때가 가장 허점을 드러내기 쉬운 때야. 이제 나머지 희생자 가족들을 찾아야 해. 증언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지는 거야. 저는 삼촌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 삼촌을 향한 경고와 공격은 우리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결연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중앙 언론의 개입은 마침내 경찰청 본청이 직접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전체를 재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박 사장네는 촘촘한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과거의 사고 기록들은 모두 서둘러 종결되었고 의심스러운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중요 참고인들은 매수되었거나 입도 뻥끗 못할 정도로 심한 협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의 벽을 깰 열쇠가 바로 나머지 희생자 가족들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삼촌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희미한 단서를 따라 외딴 시골 마을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간다는 아주 대담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생각을 민준 삼촌에게 말하자 삼촌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 미쳤니? 지금 돌아가는 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놈들은 지금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극도로 위험해.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삼촌,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도망친 재물이에요. 제 실종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계획이 틀어진 원인이죠. 만약 제가 지금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용서를 빈다면 분명 그들은 놀라면서도 경계심을 풀 거예요. 그 오만한 성격에 제가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겠죠. 바로 그때가 우리가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증거들을 찾아낼 기회예요. 한참의 논쟁 끝에 민준 삼촌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삼촌의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24시간 비밀리에 저를 감시하고 보호할 것이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머리핀과 목걸이 펜던트에 아주 정교하게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 사장네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낮고 해진 옷을 입고 헬쑥하고 초췌한 얼굴에 퉁퉁 부은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곧 이웃들과 근처에 잠복해 있던 기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김 여사님, 박 사장님, 준호와 준석 씨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저를 본 극도의 놀라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기어가 김 여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나쁜 사람들 꼬임에 넘어가서 집을 나갔어요.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어머님 뜻 거스르지 않고 얌전히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 연기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비참한 모습은 그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승리자의 희열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제 턱을 들어 올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왜 돌아왔어? 우리를 사방에 고발하고 다니지 않았나? 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꾸민 짓이에요.
그 아줌마가 우리 집안에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저는 그냥 속았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모든 죄를 영희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에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계산적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김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허락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못을 뉘우쳤다니 일단 들어오너라. 대신 앞으로는 내 분수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집에서의 생활이 지옥보다 더 끔찍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먹잇감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 굴 전체를 무너뜨릴 기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하마터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곳에서 하녀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요리, 빨래, 청소 등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준석 씨는 저를 짐승처럼 대하며 끊임없이 부려먹고 비난했습니다. 준호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저는 그가 항상 저를 몰래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순종적이며 두려움에 떠는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누구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서 저는 끊임없이 증거를 찾았습니다. 머리핀과 목걸이 펜던트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와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만심이 경계심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은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증인들을 어떻게 매수할지에 대해 의논하는 중요한 대화들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뒤를 봐주는 어떤 높은 분에 대한 언급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비록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를 폭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아주 작은 실수만 더한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제 삶은 외줄타기와 같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복종하는 죄인 며느리였고 밤에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그날 녹음한 파일들을 옷단 속에 숨겨둔 초소형 USB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는 비밀 요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음성 파일 하나하나가 정의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내는 마침내 그들의 신뢰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집안의 서류나 장부 정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배운 것 없는 시골뜨기인 제가 복잡한 숫자와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학벌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모든 서류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헐값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서, 목적이, 불분명한 거액의 지출 영수증, 낯선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저는 이 모든 사진들을 민준 삼촌에게 보냈습니다. 삼촌과 금융 전문가들은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치밀한 자금 세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박 사장네의 부는 단순히 사업을 통해서만 축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인 거래와 며느리들을 희생시켜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타낸 뒤 그 돈을 세탁하는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져 하나의 완벽한 범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준 삼촌의 수색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2명의 희생자 가족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은 독약을 마시고 자살로 위장되었고 다른 한 명은 여행 중 강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협박과 회유를 당해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세 희생자 가족의 증언과 제가 제공한 금융 증거, 그리고 거센 여론의 압박으로 경찰청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무당이 예언했던 바로 그달 보름날, 박 사장네는 비밀스러운 사당에서 큰 제사를 올렸습니다. 재물이 도망친 것에 대해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친척들 앞에서 여전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폭풍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문은 굳건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녀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가장 엄숙하게 진행되던 순간 김 여사님이 돌제단 앞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며 빌고 있을 때 정원의 큰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박 사장네 가족과 하객들은 너무 놀라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여긴 사유지야. 누가 함부로 들어오라고 했어? 수사본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병철, 김혜숙, 박준호, 박준석, 당신들을 연쇄살인, 범죄단체 조직, 자금 세탁 및 기타 여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준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2명의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 사장님과 준석 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제국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제가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두려움에 찬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고 분노와 약간의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게임은 끝났어. 당신이 졌어. 준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극도의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의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게 새로운 삶,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사장네 가족이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은 실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온 마을, 나아가 전 국민이 들썩였습니다. 아무도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의 이면에 그토록 끔찍한 범죄 소굴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당은 봉쇄되었고 법의학자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의 DNA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재물들의 명단이 적힌 족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되어 온 야만적인 악습을 폭로하는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는 더욱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 사장네의 뒤를 봐주던 높은 분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은퇴한 고위공직자로 수년 동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들의 모든 범죄를 덮어주고 비호해왔던 것입니다. 무당부터 부패 경찰, 타락한 공무원까지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는 모두 차례차례 빛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 앞에서 박 사장네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취조실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무당의 말에 현혹되었을 뿐이며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은 죄밖에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모든 죄를 아내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아내가 무서워시키는 대로 했을 뿐 살인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준석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구경꾼이었다고 발뺌했습니다. 오직 준호만이 침묵했습니다. 그는 죄를 부인하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넋나간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한때 제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마주하니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공포 속에서 살았던 날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재판은 며칠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주범들에게는 가장 엄격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건의 살인을 주도하고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박 사장님과 김 여사님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호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한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준석 씨와 다른 관련자들도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민준 삼촌 그리고 다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법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마침내 저 세상에서나마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되찾게 해준 이 땅에 남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받은 배상금의 일부와 민준 삼촌 및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빛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가정폭력과 낡은 악습의 피해자인 여성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은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희 씨와 나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작은 옷 수선 가게를 열었고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나리는 학교에 들어갔고 아주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가끔 영희 씨는 나리를 데리고 제게 놀러 왔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의 시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제게, 설희 씨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희생자들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자신의 목까지 포함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재단 일은 저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나 재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아마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고통을 힘으로 어두운 과거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해질녘 저는 언덕에 서서 노을에 잠겨가는 작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잘 익은 벼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폭풍은 정말로 지나갔고
폭풍 뒤의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평온함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의 재판이 있은지 1년 후 작은 마을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 사장네의 집은 이제 굳게 문이 닫힌 채 적막하고 싸늘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범죄로 쌓아 올린 제국의 몰락을 말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며 가끔 안타까운 시선을 던지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아픈 과거는 덮였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세운 빛과 희망 재단은 날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여성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공감과 정신적인 힘을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소리 없이 고통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어 일어선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재단에서 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솜씨도 좋았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위로하는 데에도 아주 능숙했습니다. 나리는 무럭무럭 자라 저를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주말마다 모녀는 제 작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었습니다. 제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이의 웃음소리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삼촌도 가끔 들러주셨습니다. 삼촌은 박 사장네 사건에 대한 연속 보도로 더욱 유명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삼촌은 그 사건이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는 언론의 힘과 사명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항상 저를 격려하며 제가 바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교도소가 아닌 해외의 낯선 주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어보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저는 설이의 오빠, 진우라고 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이 씨의 오빠라니. 저는 그동안 설이 씨의 가족을 찾지 못해 그녀의 마지막 유품인 일기장을 전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진우 씨는 가족들이 마을을 떠난 후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잊으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박 사장네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서야 동생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설이 씨와 다른 희생자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준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가족들을 정말 뵙고 싶다고. 만남은 다음 달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에 맞춰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 저는 민준 삼촌, 영희 씨와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진우 씨는 차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그의 부모님은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노부부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설이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설이 씨의 일기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손에 든 일기장을 보며 가족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동생의 영혼의 일부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설이 씨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설이 씨의 묘를 찾아가 향을 피웠습니다. 푸른 잔디로 덮인 무덤 앞에 서서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리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악인들은 벌을 받았어요. 제가 서리 씨 몫까지 열심히 잘 살아갈게요. 진호 씨는 가족들이 받은 배상금 전액을 제빚과 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서리를 기억하고 고통을 의미 있는 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다시 해외로 떠나기 전 진우 씨는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나 씨,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해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 지금의 행복은 다른 여성들이 다시 웃음을 찾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리가 매일 커가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우 씨는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없지만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길을 말입니다. 저는 고통을 힘으로 어두운 과거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딘가에서 서리 씨와 다른 억울한 영혼들이 이제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